제가 이제 한미 관계, 그 중에도 한미 동맹 관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게 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좋아하건 싫어하건 미국 중심의 역사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9번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셨던 그 얘기, 그게 어떻게 하든지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1950년 한국전쟁서부터 이제 오늘까지인데, 그거를 그 70몇 년을 그냥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시대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냉전기, 냉전 이후, 그 다음에 요즘에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신냉전. 그렇게 세 개 구분으로 크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세분화해 보자면은 냉전기는 또 세 개 시대로 나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냉전 이후는 두 개 시대로 나눌 수 있겠고, 신냉전은 뭐 신냉전이고, 그렇게 이제 그 세 개 큰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매 시기마다 그 시기에 안보 도전은 뭐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50년에서 68년은 그 뭐 너무 여러분들한테 그 분명한 그런 그 안보의 도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1950년은 이제 한국전쟁이고, 그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난 다음에도 68년까지 그 냉전이 제일 극성기에 처했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자면 그 휴전선으로 갈린 나라로서 냉전의 가장 큰 그런 이제 고통과 압박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었죠. 한국전이라는 건 우리가 겪은 전쟁이지만은 그 한국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세계의 냉전의 발전에, 냉전의 진전에, 발전이라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고, 진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자면은, 첫째, 그 유럽에는 나토가 있죠. 그런데 아태 지역에는 이런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허브 앤 스포크라는 거는 자전거 살을 보면은 제일 가운데 그걸 허브라고 그러거든요. 스포크라는 거는 이제 그 살.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태 지역에 구성해 놓은 그런 안보 네트워크를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필리핀 51년에 됐죠. 엔저스라는 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엔저스 51년에 됐죠. 일본 51년에 됐죠. 왜 저게 다 51년일까? 좀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왜 다 51년일까? 한국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전이 발발을 하니까 미국이 이 유럽엔 나토가 있으니까 됐는데 아태 지역은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서둘러서 만든 게 이런 그 안보 동맹 네트워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국전이 냉전의 진전에 미친 하나의 그 영향이 되겠고, 두 번째, NSC 68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NSC 68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폴 니츠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폴 니츠. 여러분들 워싱턴에 있는 사이스라는 학교 들어봤습니까? 사이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이스를 가면은 그 앞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폴 니츠 스쿨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NSC 68도 폴 니츠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저 학생이 잘 말씀하신 대로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조지 캐넌 아시죠? 조지 캐넌이 그 유명한 롱 텔레그램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우리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된다 그러면은 돈들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폴 니츠가 쓴 메모랜덤이 NSC 68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 학생이 아주 적절히 잘 얘기했다시피 메모랜덤은 굉장히 훌륭한 메모랜덤인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미국 육군을 2배로 늘리고 공군을 3배로 늘리고 해군을 2배로 늘리고 그러고 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아무도 그걸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했느냐? 6.25가 끝나고 나서 6.25가 발발되고 나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안보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이걸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게 미국 GDP에서 그 미국의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왼쪽에 제일 높은 기둥, 그게 몇 프로냐? 2차 대전 때 미국이 국방비에 얼마 돈을 썼느냐? 42%를 썼습니다. 미국처럼 큰 경제가 42%를 썼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게 몇 프로로 떨어졌느냐? 7%로 떨어졌습니다. 42%가 7%로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몇 프로로 올라가느냐? 15%로 올라갑니다. 1969년에서 78년. 그건 이제 어떤 시기였습니까? 1969년에서 78년.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그 월남전이 본격화된 게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했었죠. 그것도 1965년입니다. 힌트. 그러니까 1969년에서 78년이 무슨 시기겠어요? 대땅 때 시기죠, 대땅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전이 한참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다가 한국전도 있었고, 쿠반 미슬 크라이시스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 양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거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면서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 경제에도 무리가 오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긴장이 되는 거고, 우리 정치에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긴장을 완화해보자 라는 생각을 미국도 하게 됐고 소련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탕트가 시작된 거죠. 그게 1969년에서 78년입니다. 거의 한 10년이 데탕트가 갔는데, 그 데탕트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긴장이 완화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그 긍정적인 측면만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1969년에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죠. 존슨이 68년까지 했고 리처드 닉슨이 이제 69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닉슨은 뭘 가지고 대통령이 됐냐면은 베트남전을 끝내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괌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게 괌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라. 그런 이제 괌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한계사단이라는 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을 갑자기 철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68년, 69년, 70년까지가 우리는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기억을 못할 때인데, 그때 이제 김신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공비들이 뭐 수도 없이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보다 조금 뒤에는 이제 미루나무 절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한국을 위협한 그런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불안한 상황인데 미국은 우리 지금 대땅 뜨기 때문에 이 사단 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일개 사단을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로 봐서는 상당한 그 안보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서도 그걸 세 개로 요약하자면은 요 세 개 1, 2, 3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국군 현대화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조치죠. 뭐냐 하면은 안보 위협은 굉장히 높은데 미군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의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73년에 시작이 됩니다. 국군 현대화 계획이. 팀 스피릿 훈련. 지금 이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죠. 근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랜 세월 동안 개최됐습니다만서도 가장 대규모로 개최됐던 게 팀 스피릿 훈련이에요. 그게 1976년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사라는 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연합사를 가지고 있는데, 연합사가 언제 생겼느냐? 78년에 생겼습니다. 그래도 연합사를 만든 목적도 군대를 한국군이 있고 미군이 있는데 그 군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은 훨씬 그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에 69년서부터 78년 사이에 그 안보의 그런 그 도전을 우리는 이런
국군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팀 스피릿 훈련이라든지 한미연합사 설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그 대응을 해왔던 거죠. 79년에서 88년 이건 무슨 시기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그 냉전이 가장 첨예했던 시기, 대땅뜨 시기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시기일 것 같으세요? 대땅뜨가 끝난 시기죠, 뭐. 대땅뜨가 끝나고 다시 또 그 냉전의 위기가 고조된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79년에서 88년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외교부에 들어간 시기인데, 그 냉전 역사가들이 많아요. 냉전에 대해서 책을 쓴 사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 시기를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은 하퍼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퍼라는 사람이 쓴 콜드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대땅뜨가 끝난 그 원인을 세 개로 요약을 잘 해놨던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Window of Vulnerabilit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indow of Vulnerability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취약성에 열렸다 그거죠. 우리의 취약성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걸 빨리 닫아야 된다 그거죠.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81년에 처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제가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Window of Vulnerability라는 소리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얼른 그게 머리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Window of Vulnerability? 그게 뭔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대땅뜨라고 그래가지고 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닉슨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LT라는 협정을 했었습니다. SALT라는 거는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전략 무기도 이제 제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소련이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소련이 겉으로는 우리하고 그렇게 이제 잘 지내자 그러놓고서는 뒤로 엄청나게 핵무기를 축적해 놓고 있었더라. 라는 얘기들을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의 취약성의 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MOV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MOV. MOV라는 건 뭐냐면은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1300km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막 만들었더라.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소련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하고 무슨 뭐 썰트를 하자 뭘 하자 저희 긴장을 줄이자 그러더니 뒤로는 저런 엄청난 짓을 했더라.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엄청난 위험에 노출시켰다. 라는 소리를 제가 81년에 미국 갔더니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핀란디제이션. 핀란디제이션이라는 소리 들어본 분. 핀란드라는 나라가 소련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핀란디제이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겉으로는 주권국가라고 그러는데 옆에 워낙 크고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 눈치 보느라고 자기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 밤낮 그 나라 눈치만 보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핀란디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라는 건 79년서부터 이제 80년 초반.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저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이 미국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핵무기를 축적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련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1300km짜리 미사일만 배치한 게 아니라 독일 국경 바로 북쪽에 동쪽에 이 INF 말하자면 Intermediate Force 미사일을 몇백 개를 배치해놨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79년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디커플이라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된 겁니다. 디커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미사일들은 500에서 5000km란 말이에요. 미국을 갈 수가 없는 미사일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놔뒀느냐?
결국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소련이 저걸 우리한테 쏴도 미국은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 걱정 때문에 핀란드만 핀란드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서독, 블란서, 영국 다 핀란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제3세계에서도 미국이 실제로 그랬다고는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제3세계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열세에 처하고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디오피아하고 이제 소말리아 있는 지역을 호른 오브 아프리카라고 그러죠. 거기서 소련이 이디오피아를 꽉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남쪽에 보면 앙골라라는 나라 있죠. 그걸 쿠바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기는 소련은 거기에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쿠바가 한 거라 그러는데 쿠바가 그걸 꽉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란에서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호메니가 혁명을 했죠. 호메니가 혁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몇십 명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그죠? 아프간 침공이 언제입니까? 소련의 아프간 침공. 79년 12월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79년, 왜 그런지 79년 무렵에 해가지고 미국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소련은 막 팽창을 하고 미국은 자꾸 쭈들어들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미국은 1300km 미사일 때문에 소련한테 지금 벌러러빌리티가 열려 있고 유럽은 그 INF 때문에 또 역시 저희 소련한테 그 약점이 잡힌 상황이고 제3세계는 제3세계대로 소련이 막 파죽지세로 끌고 다니고 그러니 이걸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 라는 그런 여론이 미국에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이 대땅뜨 같은 그런 한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그걸 끌고 나왔습니까? 알아, 이 카터라는 사람 믿고 있었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카터 같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그 나타난 게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되겠다고 나타난 게 레이건이죠. 레이건이 이제 그 상황에서 아주 그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면은 Peace through strength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쉬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랜드슬라이드라는 건 저희 땅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랜드슬라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표차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비 지출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미소 간의 대결이 아주 그 첨예한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첨예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국력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85년 정도 되니까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85년에 이제 소련의 그 총서기가 되는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가 뭘 했습니까? 페레스트로이카 앤 글라스노스트 했죠. 그게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련 여태까지 몇십 년 해봤는데 미국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겠더라. 화해하는 수밖에 없겠더라. 이제 그게 사실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냉전이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제 1945년에 시작된 냉전이 그 1988년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제 8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에 냉전이 이제는 미국이 이제 냉전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돼 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냉전기에 이제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을 쭉 설명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있거나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보십시다.